이승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해 출산율 반등세가 이어지더니 주변의 임신과 출산 소식도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입니다. 풍요와 수확에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서 10월 10일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임산부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존중과 배려가 충분한지 되돌아봐야겠죠. 과연 부족함이 없을까요? 임신 소식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기쁜 소식인데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야 할 임산부들이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분만할 병원이 줄고 있어서 병원 원정을 가야 하고요. 직장 내 차별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면서 태어날 생명을 위한 사회의 약속을 점검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약속들까지도 잘 이행되어야겠지만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모두가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10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요즘 에사비라는 식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 에사비 다이어트와 관련된 논문이 철회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고요. 월간 세금 시간에는 명절 상여금이나 용돈 받는 것도 세금이 있을까요? 또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이무진의 비와 당신. 오늘은 이무진의 비와 당신 들으며 시작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쉬운 우리말로 손질했다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잘 다듬었다고 평가한 날 1순위는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으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과 안전 분야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꾼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블랙 아이스는 도로 살얼음으로 쉽게 바꿔 쓰고 있고요. 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 사고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싱크홀은 과연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고쳐 부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최근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 애플 사이더 비니거, 줄여서 에사비, 이게 큰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최근 이 에사비 다이어트와 관련된 논문이 철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사비도 또 이런 다이어트도 정말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에사비가 뭐고 어떤 맥락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사과를 통째로 으깨서 만든 즙을 자연 발효시킨 식초를 말합니다. 주로 요리에 쓰는 맑은 사과 식초와는 달리 여과와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초모라고 불리는 효모와 유익균 침전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건강 효과의 핵심이 바로 이 초모에 있다고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체중 감량, 피부 건강, 혈당 개선 이런 기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유명 의학 저널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을 운영하는 영국 의학 저널 BMJ 그룹은 최근 자사학술지 BMJ 영양 예방 및 건강에 지난해 3월 달에 게재됐었던 과체중 비만인 레바논 청소년과 청년의 체중 관리를 위한 애플 사이다 비네거 이런 제목의 논문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레바논에서 과체중 및 비만인 120명을 모집을 했고요. 네.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5ml, 10ml, 15ml의 이 에사비를 투여받는 중제군과 위약을 투여받는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0주, 4주, 8주, 12주 차에 인체 계측 지표, 공복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 동안 이 에사비를 매일 섭취한 결과 체중은 6kg부터 8kg까지, 체질량 지수는 2.7포인트부터 3.0포인트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비만 환자의 비만 및 대사장애와 관련된 대사 지표를 개선하는데 잠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비만 관리에 있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식이 중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기반 권고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꾸준히 먹으면 비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논문 내용 그대로라면은 굉장한 다이어트 효과인 것 같은데 네. 이것과 관련 마케팅도 많았다면서요? 네, 해당 논문은 하루 한 잔으로 3개월 만에 최대 8kg 감량 이런 광고 문구로 압축이 돼서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사비 유행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는데요. 논문 발표 직후에 영국의 BBC, 가디언 이런 유력 언론을 포함해서 미국의 CNN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 에사비 관련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도 적극 활용이 됐는데요. 몇몇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안내에는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팔면서 8kg 다이어트 에사비 이런 논문 내용을 활용한 광고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 건강 유튜브와 인플루언서들은 에사비 다이어트 과학적 효과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발표된 직후에 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연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논문이 철회된 배경이군요. 어떤 비판들이 있었어요? 논문을 리뷰한 한 연구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식초가 오젬픽과 같은 GLP-1 작용제 약물만큼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연구자는 이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경제적, 공중보건적 영향은 사실상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해당 연구가 공개 임상시험 등록을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되는데요. 이런 장치는 연구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자들은 논문 저자들에게 검증을 위한 추가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해봤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네가 쓴 논문을 검토하겠어, 자료 좀 줘봐라고 하면 자료 주고 검증하게 해주는 게 이 과학계의 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BMJ 그룹은 성명을 통해서 이 해당 논문을 독립적인 통계학자에게 보내서 데이터를 검토하게 했으며 그들은 연구자들이 보고한 결과를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의 불규칙성이 발견됐고 참가자 데이터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직한 실수였지만 출판사의 논문 철회 결정에 동의한다. 이렇게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논문을 게재한 그 BMJ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로 알려져 있는데 학술지에 게재가 됐던 그 논문이 철회가 되면 그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학술 논문이 투고되면 심사와 동료 리뷰를 거쳐서 게재가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완벽한 상태로 논문이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렇게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이후라도 추가로 검증이 되고 논문이 철회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BMJ 그룹은 이번 철회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과정의 정직성을 옹호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주목을 받는 연구에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BMJ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과학계에서 논문 철회 사건은 사실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국내 사례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된 황우석 박사의 인간 대하 줄기세포 연구가 데이터 전체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에 모두 철회됐던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사례로는 1998년에 영국의 의사인 앤드루 웨이크필드가 의학 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웨이크필드 박사는 당시 논문을 통해서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파문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0년에 이 논문이 공식 철회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이기도 해요. 저도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에사비를 먹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사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 에사비의 건강상 이점은 제한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굉장히 유명한 의료기관이죠. 메이오 클리닉은 에사비의 기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과 식초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으깬 사과로 만든 이 발효 주스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사과 식초가 체중 감량 등 건강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면서 식사 전에 소량을 마시거나 보충제로 섭취하면 배고픔을 조절하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데요. 관련 연구가 없거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연구 대상이 너무 작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에사비 사용에는 몇 가지 위험이 따른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식초는 이 산성도가 높아서 목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치아 바깥쪽의 범랑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뇨제 등 고혈압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메이오 클리닉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말이라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 체중 감량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유행하는 음료나 보충제만 먹는다고 해서 목표 체중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과 음료에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현재 활동량이 부족하다면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한마디로 왕도는 없다. 쉽게 질러가는 지름길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네. 수많은 건강 정보가 지금 현재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믿을 만한 건강 정보를 잘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블로그를 가장한 이 건강 관련 제품 광고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체험기 형식을 빌고 있고 글 쓴 사람이 직접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다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이런 블로그 글을 접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이 글을 보게 됐는지를 되짚어 보시면 좋습니다.
다른 것, 뉴스나 커뮤니티 등 다른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광고를 클릭을 했는데 이런 블로그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라면 100%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믿을만하고 그 제품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블로그가 인용하고 있는 논문의 제목과 저자를 확인해서 그 논문이 검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부는 논문 내용을 인용했다면서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서 원문을 확인해 놓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이 검색이 된다고 한다면 해당 주장이 게재된 저널의 신뢰성, 저자의 자격, 그리고 공개 임상 시험 데이터, 이해 상충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구 자금을 누가 댔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가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 혹은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게 누구한테서 연구 자금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의사가 직을 걸고 효능을 보장한다라는 제품 광고가 많은데 이게 상당수 허위라면서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인공지능 AI로 만든 영상을 활용한 광고가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으로 꾸민 이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식약처가 온라인상 허위 부당 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인이나 대역 배우를 활용해서 만든 광고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의 의료인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허위 광고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광고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의사가 나와서 제 직을 걸고 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제품은 사지 않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의사가 이런 광고를 직을 걸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애플사이더 비니거 논문 철회와 올바른 건강정보 판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쉽게 풀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끼리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요. 오늘은 명절과 관련해서 궁금했을 법한 그 세금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예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역시 연휴는 그냥 순식간에 맞아요. 네. 네, 벌써 끝이 났네요. 네. 명절 하면은 보너스나 상여금 혹은 선물을 받는 회사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받는 명절 보너스 혹시 세금을 내나요? 혹시 아나운서님도 상여 명절에 받으시나요? 네, 저희 회사는 그 세금 떼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소비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상여금이나 혹은 뭐 현물로 선물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또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는 상여금이나 보너스나 뭐 이런 소득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이제 세금을 내는 소득이고요. 지금 내역을 아마 그냥 들어온 금액만 확인을 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역을 자세히 보면 일정 부분은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통장에 세후로 입금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여 평상시에 이제 월급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추석 상여금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입금된 내역을 보시고 자세하게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는 못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추석 보너스를 1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세금을 얼마 정도 떼는 걸까요? 네, 모든 사람이 세금을 정액으로 동일하게 내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나 급여 수준이나 이렇게 개인별로 소득 세율이 다르시니까 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월급처럼 동일하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셨을 거고요. 그 세후에 통장에 입금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여가 명절에 받으시는 분들이 급여의 뭐 특정 퍼센트 이렇게 받으시는 회사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직원마다 동일하게 그냥 정액으로 받으시는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발생하는 세금이 각기 본인의 소득 세율에 따라서 이제 소득 세율 같은 경우는 최소 6.6%에서 최고 세율이 49.5%의 이제 8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금액 받으셨더라도 전체적인 그 연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원천징수된 세금은 각기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소득도 연말 정산을 할 때 포함되는 소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월급, 뭐 상여, 성과급, 연차수당, 뭐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휴가 안 가시면 또 이제 보상받는 그런 수당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다 과세소득에 합산을 해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천징수도 중요하지만 또 연말에 저희가 연말 지나고 연초에 되면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래서 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산된 세금이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특정한 실비 성격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이제 좀 부양을 하려는 목적에 있는 특정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제 비과세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예요? 예를 들면 식비, 뭐 차량 보조금, 출산이나 유아수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이제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종업원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 본인의 차량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여비를 따로 지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체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게 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이제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고 또 이제 기업들이 출산 장려하면서 이제 출산 준비금을 좀 크게 주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서 자녀 출생 이후 2년 이내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는 그런 급여에 대해서는 전체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걸로 작년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근로자 중에서 이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야간 수당이나 이런 초과 근로 수당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은 이게 세후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큰 소득이 되는 그런 이제 급여 항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를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제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명절 선물, 현물로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 현물도 이제 급여 과세 대상이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네. 뭐 현금이든 현물이든 그런 구분으로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급여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일부 회사에서 금액이 크지 않은 그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접대비 같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별 이제 개인 근로자에게 세금을 1대1로 이렇게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상으로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임직원 대상의 선물 구입비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처에 또 이제 선물 주시는 명절 선물 하시는 그렇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대비로 대부분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실 텐데요.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세법 용어로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네, 용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도 업무 추진비가 이제 접대비에 비해서 아직은 네네.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접대비라든 이 업무 추진비나 이런 복리후생비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경우에는 또 이제 급여나 이제 1대1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 그 복리후생비와 적대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용으로 선물을 사더라도 이 비용을 지급하는 대상, 그러니까 선물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줬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복리후생비일 수도 있고 업무 추진비일 수도 있는데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임직원을 위한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나 어떤 외부 인사랑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물을 구입했다 이런 비용들은 업무 추진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비는 흔히 생각하시는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직원 식당 운영하시는 비용들, 또 이제 경조사비, 뭐 회사에서 지급을 받는다든지, 뭐 동호회에서 지원받는다는 이런 어떤 직원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이런 근로자를 위해서 회사에서 쓰는 그런 복리후생비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나 협력업체 이런 이제 이해 관계자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래처랑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명절 한가위에 이런 명절 선물을 한다든지 축의금을 한다든지 뭐 화환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연간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복리후생비랑 다르기 때문에 네. 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거래처에 명절 선물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네. 이 금액은 그러면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 뭐 거래처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처리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추진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사업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래처에 지급을 해야 한 비용이어야 되고 또 이제 적격 증빙이 있어야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격 증빙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급하다고 해서 그냥 현금으로 대략 사시거나 뭐 이런 뭐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 3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요. 세금 네.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아니면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 만약에 임직원이 이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또 이제 적격 증빙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또 이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는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증빙 확보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증빙 확보를 잘해서 비용이 어쨌든 소득에서 정당하게 인정이 돼야지 실제 세금 내는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네 그런 부분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뭐 쓴 비용이 무한정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어떤 한도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그럼 그 같습니다. 연도별로 한도가 있다는 거는 어느 네네. 정도 한도인지는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 명절 선물로 만약에 뭐 거래처 비용을 썼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인정될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서 한도 네.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로 얼마까지는 이제 보장이 되는 금액이 있고 또 아무래도 사업이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아무래도 거래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한도를 더 늘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연간 최소 1,200만 원까지는 어떤 고정 정액성으로 인정이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6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일단 한도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매출액이 더 크면 이 금액에 더해서 한도가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매출이 뭐 수십억 원 이상이다 이런 회사는 이 한도가 더 넓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인정이 되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정되는 한도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이런 매출액에 따른 한도를 사전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선물 관련해서 세금 문제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게 명절하면은 아이들은 오랜만에 뵙는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받는 용돈에 대해서는 혹시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용돈 명절에 부모님께 드리셨나요? 아니면 조카나 용돈 저는 이제 받을 나이는 지나셨죠? 네, 주는 나이가 네. 됐습니다. 네. 요 명절 비용 중에서 사실 이제 가족들 오랜만에 뵙게 되면 또 이제 용돈 아이들은 또 기대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용돈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이 뭐 있을까 그런 뭐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증여에 해당될 수가 있지만 네. 크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친인척끼리 주고받는 용돈까지 사실 증여로 보기는 실무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어떤 그 금품에 대해서 비과세로 보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이모 삼촌 이렇게 이제 가까운 친척분들한테 받는 용돈까지는 뭐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게 50만 원까지 괜찮다, 100만 원까지 괜찮다 이런 기준이 사실 또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생활 수준에 비해서 또 큰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뭐 옛날에 비해서 이제 한 자녀나 이제 조카나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큰 금액을 주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세뱃돈을 준다든지 뭐 입학하면서 축하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만약에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 성년 자녀라든지 이제 손자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생활비나 교육비를 대주시는 거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주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일회성도 금액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한다, 손자라든지 조카라든지 이제 결혼을 할 때 조금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결혼식 비용으로 소진이 된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치가 상당한 물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뭐 사는데 구입 자금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의 재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면 네. 그거는 또 이제 증여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그냥 축하금 정도라고 하면 이제 증여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축하금이 좀 과해서 그걸로 뭐 주식을 산다든지 네네. 뭐 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하면 뭐 이 부분은 또 이제 증여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를 대주신다든지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손자 손녀의 1차적인 부양 의무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조부모님이 아니고 부모인 자녀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가 소득이 충분히 있고 이제 손주들을 부양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 사실 할아버지가 부양을 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여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센터장님, 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축하의 의미로 세무적인 문제 없이 정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거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는 뭐 할아버지 손자, 뭐 엄마와 딸, 뭐 이런 특수관계자 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성년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네. 증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미성년 손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10년 이내에 세금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성년 손자 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또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내가 증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세금 부담은 없지만 신고도 제대로 한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손자 손녀들이 재산 형성하는 데 쓰셔도 당연히 무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증여받은 돈으로 예적금을 한다든지 뭐 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재산을 불리시더라도 네. 전혀 이제 문제 없는 자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주에게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주시고 또 별도로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또 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센터장님. 네. 이게 네. 그렇죠. 이제 직계 존속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둘 다 해당이 되시는데요. 증여공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중자 기준으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 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10년 단위로 이제 공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한테 받은 금액을 다 합쳐서 10년간 성년의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5천만 원 증여를 먼저 하셨다 하시면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더 증여하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 공제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10%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여력이 되신다면 증여를 할아버지가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세법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연배가 좀 많으신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할아버님이 연배가 좀 요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배가 많으시면 자식인 부모님도 연배가 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도 또 이제 자녀에 대한 증여를 고민을 하셔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세대를 2번 건너려면 할아버지에서 자녀로 또 이제 손자로 이렇게 이제 2번 건너려면 이제 증여세도 2번을 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대를 2번 건너서 세금 2번 내는 것보다는 이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증여를 하면 할증은 되지만 증여세가 조금 일부 2번 낼 걸 1번 내기 때문에 증여세가 30%에서 40% 할증이 되기는 하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요 증여공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특히 이제 할아버지가 여러 개 되신다고 하면 세대를 건너서 바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졸세 효과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경환 님이 네. 5천 한도 내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꼭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실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증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할아버지나 그 자녀 아버지가 차명 계좌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불분명할 수가 있고요. 또 10년 단위로 쓰는 이런 공제들도 이제 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이제 증여일 기준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또 그 공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 마음속에는 증여를 했지만 이게 명확하게 증여 신고를 통해서 의사 표시를 안 했다고 하면 이런 날짜도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여 신고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네. 이게 이제 떳떳하게 자금 출처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를 안 하고 나서 이 자산이 뭐 주식이 잘 된다든지 해서 커지게 되면 네. 그때 가서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군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증여 신고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이제 뭐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고로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세무서 방문하시면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쓰라는 대로 사실 작성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서 저는 꼭 신고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아까 세대를 건너서 증여하면 할증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손자로 이렇게 이제 2번 원래 세금 내야 되는 걸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세금을 이제 세대가 생략된 거에 대해서 30% 할증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 세율이면 13%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할증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세대를 2번 건너서 세금을 2번 내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사례를 혹시 짧게 들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증여 공제도 할아버지가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5천을 먼저 주시고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주시면 5천은 쓰고 아버지 5천 받는 거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면 이제 500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뭐 신고세액 공제하면 485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순서를 반대로 해서 아버지가 먼저 5천만 원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뒤에 5천만 원을 증여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5천 증여하실 때는 10%에 30% 할증이 돼서 500만 원에 이제 30%더 할증된 650만 원 세금을 내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금액을 1억 받으셨어도 이렇게 세금 차이가 485만 원이냐 아니면 한 630만 원이냐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도 한번 잘 감안을 해서 증여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월간 세금 시간에는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인아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땅거짐이었습니다. 2016님, 7818님 땅거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